지금도 되게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실 텐데 아직 그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은 상황. 본격적인 어려움은 23년에 시작될 것이라는 거. 네, 돈블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연미솔입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 우리 채널에 사실은 저희는 임의로 정했어요. 네. 저희 돈블리님들의 경제 선생님으로. 아, 그래요? 네. 누구 맘대로? 이 2023년 경제전망서 내고 또 네. 한창 더 바쁘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예, 예. 3월에 저희 채널에 또 나오셔가지고 네. 2022년 경제전망에 대해서 그때도 친절히 알려주고 가셨잖아요. 아, 네, 교수님. 기억납니다. 예. 네, 네. 2022년에는 사실은 약간 안에서 밖을 지켜보는 한 해였던 것 같긴 해요. 아, 교수님. 네, 네. 그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2년 전망의 핵심이 22년 한 해 끝자락이라 한다면 이제 4분기를 맞이할 때쯤, 그때쯤까지는 특히 저축하라, 주식 투자하지 마셔라, 지키는 투자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골자죠. 근데 이제 좀 기점이 또 바뀝니다.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태풍이 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책 보셨으니까 그 세 번째 문단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철부지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이게 철부지가, 철은 계절을 뜻하고 부지는 모른다는 걸 뜻하는데, 계절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고, 그게 철부지가 아닌 철알지인데, 근데 철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을에 씨 뿌리는 거죠. 농사 망하는 거죠. 결국 내가 얼마나 뭔가를 열심히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에 맞게 의사결정하는 것. 언제나 주식 투자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부동산 투자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다가 이런 시점만큼은 주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지, 언제나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는 거. 그러니까 20년의 계절과 22년의 계절은 다른 거였다는 거죠. 20년에는 그냥 영끌에서라도 맞아요. 주식 많이 투자하면 돈 버는 방식이었고, 그 공식이 안 통하는 계절이죠. 22년은. 그래서 주식 투자하지 마셔라. 22년은 다른 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이제 23년을 맞이하니까 23년은 또 어떤 국면인가, 이걸 같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해마다 주제가 있으실 텐데 올해는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리세션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네. 낯설긴 하거든요. 혹시 네. 이게 어떤 뜻인지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그려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경기는 항상 순환하잖아요. 네. 순환하는데 이렇게 순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순환할 수도 있고, 순환은 다양한데 어쨌든 정형화한다면 이렇게 순환해요. 그죠? 네. 이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제로에서 위로 더 큰 플러스를 향해 가는 이런 구간을 성장이라고 하죠. growing, growth 이렇게 표현하죠. 성장한다. 그리고 여기서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이 떨어지는 구간을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둔화라고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로에서 더 큰 마이너스를 향해 떨어지는 구간을 디프레션이라고 해요. 이걸 침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향해 돌아가는 구간, 또 다른 R이죠. 이것은 recovery,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growing 하고, 이게 경제가 이런 식으로 순환해요. 그런 거 보여드릴게요. 23년이 결국 그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구간. 여러분 체감 경기로. 지금도 되게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실 텐데, 사실은 아직 그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은 상황. 본격적인 어려움은 23년에 시작될 것이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라는 저는 그 의미로 많이 이 책을 읽게 됐는데, 혹시 그러한 시그널이나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을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체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주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지금부터 실물 경제를 얘기할 겁니다. 저는 실물 경제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받아들이는 분은 주가가 안 좋다는 얘기처럼 들리시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은 말을 하는데 받아들이시는 분이 달리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는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그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기업이.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녹화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2.5%포인트를 올렸어요.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근데 2.5%포인트 올린 그것이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겠죠. 그 이자 부담이 대략 한 가구당 17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는 작년도 대출이 1억이고 올해도 대출이 1억인데 이자만 커진 거예요. 그러면 역시 우리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죠. 이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근데 올해도 물가가 높았어요. 근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물가 상승률은 낮을 거예요. 22년의 상승률이 대략 5, 6%였다면 근데 23년의 물가 상승률은 3, 4%예요. 상승률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으로 구분해요.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 소비 여력이 축소되고 삶이 어려운. 그럼 소비 여력이 축소되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중요한 가계 입장에서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업 입장,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 왔는데 이 지역 근처에 삼성전자가 조금만 더 가면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제가 딱 2주 전에 왔었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굴지의 기업들이 경영전략 회의를 할 때 주제가 뭘까요? 사업 규모를 축소하자예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서인데 금리 중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인데 아무리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이 채권이 투자자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를 못 찾으면 당연히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죠. 이걸 옛날 말로 돈맥경화라고 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맥경화가 뭐냐면 여기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채권 만기가 도래할 때 발생합니다. 근데 23년 상반기 중에 대략 한 54조 원가량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되는데 그럼 회사채 만기가 도래되면 기업들은 또 다른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상환하고 이것에 의존하는 방식, 이게 보통의 재무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100% 자기 자본으로 사업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그러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채권을 쉽게 발행을 못해요. 왜냐하면 발행해도 안 팔릴 거기 때문에. 미매각률이 벌써 20% 이상 올라갔어요. 그럼 채권 발행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업들은 기존 만기가 도래되는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산을 매각하는 거죠.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이 23년이고 자산 매각은 다른 말로 인수합병으로 파는 거예요. 구조조정인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당연히 중소기업 앞단에 있는 공급업체들도 같이 조정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로 가는 양상인 거예요. 제가 공포감을 드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어떤 경로로 오는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실업이라는 거. 근데 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구조조정 이후의 일입니다. 원래 고용이 후행 지표예요.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그러고 나서 일자리가 축소돼요. 그러니까 아직 경기 침체 안 왔다는 것은 이겁니다. 고용 지표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직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부터 인원 감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 채용 규모 13%를 줄이기로 했다. 13%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기업들도 애플도 아마존도 증산 계획을 철회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그런 수순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추가적인 신규 채용을 안 하겠다든가,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안 하는 게 고용을 유지하는 걸까? 아니, 자연적으로 나가는 인력이 있잖아요. 계약직이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나가고, 혹은 정규직이면 명예퇴직. 그죠, 명예퇴직이라든가 수순이 되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나가는 인력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 그게 결국 고용 감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도 사업을 하시지만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라고 해볼게요. 근데 10% 대출 받아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의 수익성이 10%예요. 그 사업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안 하겠다는 사업이 많아지는 거예요. 소비 침체가 오니까 기업들은 더 투자할 수가 없는 거고, 투자가 진작이 안 되니까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인력 감축은 곧 소득이 줄어든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또 소비 침체가 오는 거고,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죠. 안 좋게. 이런 국면에 놓이는 게 23년의 모습이고, 22년은 아직 침체 안 왔다. 이게 이야기의 어떤 결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미국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을 흡수하는 것을 긴축이라고 한다라고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알려주셨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가계 경제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어쨌든 이자 부담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럼 이 각 나라의 긴축 기조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될 것인가가 사실은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이 책에서 이제 긴축을 좀 강조했었는데, 그러니까 22년 전망에서는 2022년은 긴축의 시대다. 긴축의 시대가 온다. 라고 말씀드렸고, 23년 전망에서는 그 긴축의 시대가 연장된다. 그러니까 연장전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는 23년 연내에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정확한 판단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높은 금리에서 맴돌 겁니다. 뭐 특별한 이변이 있으면 인하 기조로 전환될 수 있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 높아진 기준금리 인상 끝까지 하고, 인상 기조는 이제 속도 조절론에 들어가고 23년 1, 2분기 때 그때 고점에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동결로 가는 거죠. 세계 주요국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물가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건 맞지만 목표하는 물가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하 액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잡은 그 고기를 놓치는 격이 돼요. 금리를 인하했다가. 그래서 좀 가혹하고 어려운 그런 경기 침체가 시작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 하는 액션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벌써 다 읽으셨네요.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전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 그래프입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전되다가 이후에는 그 정점에서 머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변이 없는 한.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이변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집은 IMF 때 많이 힘들어졌었거든요. 네. 아빠 사업하시다 보니까, 그때 건축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요즘 이 추세를 보면은 지금 환율도 너무 오르고, 또 여기 책에도 강달러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IMF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좀 우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네. 그렇게까지는 아닌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부터 들으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외환위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23년은 위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고요. 위기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때, 그때 위기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3년은 그래서 L자형 침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는 외채를 못 갚는 거고, 못 갚으니까
IMF한테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구제금융을 받아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니까 IMF 당신의 말을 다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구조조정하라면 구조조정하겠습니다. 경제 주권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 외환위기가 특히 가혹한데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낮다는 얘기는 뭐 외환 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역사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저도 이해합니다. 역사적으로 빠른 속도로 줄었지만 다 줄었거든요. 세계가. 다 줄어서 우리나라 오히려 외환 보유액 순위가 더 올라갔어요. 9위, 8위, 7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다른 나라는 더 빨리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빨리 줄었다는 얘기가 많이들 언론에선 그 경각심을 주고 그 기사 클릭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외환 보유액이 빨리 줄었지만 여전히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높아요. 이해가시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외 채무보다 채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1997, 8년에는 채무국이었어요. 순채무국. 지금은 채권이 훨씬 많은 순채권국이에요. 다른 나라로부터 돈이 채무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나라도 같은 입장에서 돈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압도적인 채권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외환위기 다시 오지는 않아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이제 채무의 성격인데 채무만 갖고 보겠다 이거죠. 채무를 이제 단기 외채와 장기 외채로 구분하는데 단기 외채가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이 빠르니까 그 단기 외채가 만기가 도래되자마자 빠져나가는 돈인 거예요. 장기 외채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IMF 외환위기 때는 거의 다 단기 외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흔들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채무만 보더라도 장기 외채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럼 되셨죠? 그러니까 외환위기 오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조건을 제가 지금 제시했던 이런 잣대 있죠. 이 잣대가 지금 취약신흥국들 구별할 때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은지를 구별할 때 판단하는 기준들이에요. IMF나 월드뱅크나 BIS나 이런 국제기구들이 외환위기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환 건전성이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환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어요.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빠른 속도 줄어드니까 단기 외채 비중이 빠른 속도 늘어나니까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사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내가 위기에 온다. 예를 들어서 뭐 5일 연속 술을 마셔요. 그럼 간이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제가 뭐 간 경화가 온다고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건 맞아요. 5일 연속 술 먹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확 와닿나요? 네. 5일 동안 술 드셨어요, 혹시? 이거 혹시 이게 술인가요?